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음, 오늘은 잠이 좀 안 와서 책을 좀 읽고 잘까 합니다. 류시화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중에서 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 훗날의 이사나 시인과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 하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대단하시네요. 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떼학볕 아래 길가 과수원의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쓰기에 전념해 그의 겨울 신춘 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 이사나 시인은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아,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 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 접변과 두음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석 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석 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아, 류시아님은 진짜 행동력이 대단하시네요. 바로 사표를 내셨네요.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비를 해결을 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 2가에 종로 서적이 있어서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를 한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가로치고 내 시가 아니라 내 외모에라고 가로 닫고 돼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와.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 부수는 미미했으나 구도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도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의 명상과 영적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아, 삶이 참 다이나믹하시네요. 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고 나는 편집장이 되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르헤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에게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 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체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 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 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네. 음, 네. 그립니다. 소자처럼 살기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각각의 친구들이 다 상황에 맞게 나에게 오고 그들을 그런 상황에 맞게 각각의 개성에 맞게 대하면 된다라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유시아님의 에세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가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지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의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받고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네 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된다. 모든 것을 잃고 허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 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인 것이다. 대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 만하다는 것을.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 만하다는 것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인도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입학 면접 장소에서 처음 카밀라라는 학생을 만났는데 각각 다른 머리 길이에 파랗고 빨간 염색을 하고 눈썹은 2배나 진하게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귀에 5개의 귀걸이를 하고 비대칭의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왼쪽 귀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귀걸이가 걸려 있을지 신만이 아는 일이었다. 네. 손가락은 커다란 반지들로 뒤덮여 있었고 긴 손톱들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칠 수 없이 많은 팔찌, 까만색 립스틱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부츠.
점점점.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알아듣기조차 힘들었다.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닌 듯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카밀라는 합격을 하고 내 친구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둔 카밀라가 찾아와 문학 석사 과정에 등록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것은 지도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자주 접촉해야 함을 의미했다. 내 친구는 그녀의 머릿속도 외모와 비슷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카밀라의 의지는 단호했고 결국 내 친구의 지도 아래 현대 인도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지적인 여성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은 다른 학생들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뛰어났다. 현재 카밀라는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도 문학 박사 학위 소지자며 내 친구의 훌륭한 동료 교수가 되었다. 머리는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으며 액세서리와 화장도 차분해졌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내 친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 시기의 모습으로 타인의 존재, 전체, 혹은 삶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범하는 오류다. 당시 카밀라는 고딕 록, 얼터너티브 록의 한 장르라고 하네요. 고딕 록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어느 젊은 록 그룹 가수에게 흠뻑 반해 그와 어울리는 의상을 걸치고 얼굴에는 가능한 한 많은 피어싱을 했다. 그 가수의 공연은 장소를 불문하고 따라다녔다. 공연 후의 파티에도 어떻게든 참석하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는 진실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상처를 안고 마음을 접었다. 어느 겨울 카밀라는 방학을 맞이해 아버지의 차를 타고 고향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엉망이었다. 강풍이 불고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려 도로가 미끄러웠다. 조심스레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문득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카밀라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험악한 날씨에 길에서 히치하이크를 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동정심을 느껴 차를 멈췄다. 그 히치하이커가 차에 올라탔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록가수였다. 두 사람은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대박이네요. 힌디어에 킬레가또 데켄게, 킬레가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필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좋네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는 썼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이다. 네, 좋네요. 음악, 음악 하나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굿나잇.